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아요. 통계치로 따지면은 결혼한 숫자의 반절이 이혼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통계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이혼한 것만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더 많겠네. 요즘 그럼요. 혼인신고 잘 안 하잖아요. 혼인신고 잘 살아보고 해 하지만 혼인신고 하기 전에 그냥 이혼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율이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황혼 이혼이 가장 높기는 해요. 왜냐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이제 나 살 거야 하고 이제 그런 게 꾸준히 많았고 요즘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게 신혼이혼이라고 해서 신혼이혼. 결혼하고 나서 4년 차까지를 우리가 신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4년 내에 살아보니까 영 아니야. 우리 아닐 때 빨리 이혼하자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혼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혼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반반 결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전세보증금 똑같이 반반하자. 혼수 예단도 똑같이 반반하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한 말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살림도 반반해야지. 여자만 살림하던 시대는 갔고 여자만 육아하는 거 말도 안 돼. 같이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의미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전달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가령 이거예요. 야, 우리 반반 결혼이잖아. 야, 지난달에 공동생활비 30만 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5만 원 샀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한 10만 원 샀더라? 네가 5만 원 더 써? 반반이 아니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할 때 이제 가사노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통계를 해봤는데 너 토요일 날 빨래 개고 뭐 하고 한 2시간 했더라? 야, 나는 6시간 했어. 또 나머지 시간 다음 주에 채워. 이런 식으로 반반을 정말 인색하게 돈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 10,000원 한 장 누가 더 쓰지 뭐.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그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냥 에이 말이 그렇지. 왜냐면 이런 사례가 커뮤니티에 많이 돌거든요. 반반 결혼인데 왜 시댁에는 2번 가고 친정에는 1번밖에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수치화해가지고 반반하려고 하고 서로 막 논쟁이는 댓글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서 결혼했는데 누가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증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엑셀 시트로 만들어가지고요. 월요일날 내가 몇 시간 일했고 배우자 안함. 내가 월급 300 벌고 배우자가 200 벌면 3대2 비율로 써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얼마 더 썼음. 그렇게 막 사사건건 정말 말 그대로 철저하게 반반을 고수하면서 지내다가 한쪽은 야 이게 반반이야? 이럴 거면 진짜 나랑 왜 결혼했어? 이 말이 나와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 우리 처음에 합의했잖아. 반반 합의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니까요. 싫은 말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 없이 그냥 이렇게 몇 번 살아보다가 야, 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싫은데? 그게 있고요. 제가 또 의아하다 이런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아빠가 경제활동하고 엄마가 아빠가 주시는 생활비를 받고 그걸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를 양육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 아내를 부양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왜 너를 챙겨야 돼?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래 우리 집 살려고 또 저축하는 거 아니면 혹은 뭐 대출 받은 거 원리금 상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네 용돈을 그렇게 챙겨줘야 돼? 내가 너한테 왜 생활비를 줘야 돼? 네가 용돈 쓰고 싶으면 너도 알바해. 아니면 니네 엄마한테 달라고 해. 내가 왜 널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런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도 가끔 제 의뢰인을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왜 생활비를 줘야 돼요? 돈은 제가 다 버는데 걔는 집에만 있는데?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그 상대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포기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결혼생활 유지가 안 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본인의 그 기준이고 불만이라면 그럼요. 못 고친다면은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또 가끔 이제 너무 남녀로 바뀌어서 제가 남자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여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약 중간부터 짜거나 뚜껑 안 닫아서 이혼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전에 뭐가 많이 쌓였었겠지. 네가 왜 이렇게 돈 많이 써? 왜 집안일 안 해? 또 변기 뚜껑 올리고 쌀했지. 또 머리카락 주울했지. 너무나 우리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아 너는 역시 변기뚜껑 안 올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싸울 때. 근데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인이 아니야. 그게 메인이 아닌데 그걸 이제 가져다가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네, 너 하는 짓이 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럼 성격 차이나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괄로 돼가지고 성격 차이로 묶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하거든요. 이혼 사유 뭔지 막 조사해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1위로 집계가 되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성격 차이로 묶으니까. 배우자의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굳이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그런 유책 사유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괜히 나한테도 흠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퉁치는 사유가 성격 차이. 연령대로도 이것도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연령대별로 뭘로 이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정말 그냥 개개인의 성향 때문에. 사실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은 막 부부 40대 이혼 사유 1위 뭡니다. 이런 거 엄청 썸네일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성격 차이가 1위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통계청에서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도 있나요? 요즘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혼하는 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SNS 관련한 이혼 사유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NS에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시댁이 진짜 잘 사는데 시부모님이 선물로 명품 시계 몇 천만 원짜리를 물려줬다네. 아 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짓말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남편 입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왜 올려? 없으면 그냥 안 올리고 말면 되지. 왜 거짓말로 굳이 그런 걸 해? 이러면 또 아내는 아니 내가 시댁 욕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러면 시어머니한테 받았다고 하면 시어머니 치켜 세워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아하.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SNS로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친구 말고 SNS 친구들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비교하면서 배우자를 닥달하는 거야. 아니 얘는 태교 여행으로 발리 갔대. 우리는 뭐야? 태교 여행? 제주도도 못 가잖아. 이렇게 SNS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남편도 해주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남자들은 남자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야, 이 사람은 애 낳고 3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살 다 빠졌어. 야, 뭐냐? 야, 이 사람은 전업인데 집 봐. 완전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야, 맨날 돈도 벌어만. 요리해서 올리는 거 봐. 야, 너는 뭐냐? 똑같이 집에만 있는데 넌 살 안 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SNS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보여주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만 올리는 건데 일상을 올리진 않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또 약간 나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허황된 걸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요즘 그게 많아요. 새로운 유형의 이혼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전연차 때는 보지 못했던 이혼 양상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 보신 이혼 중에서 그런 분들 가장 빨리 이혼한 기간이 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뒤에 신혼여행 가기로 했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이혼해? 네. 이런 경우가 제가 한 건만 경험한 게 아니고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못 살겠어. 도저히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했는데 이미 친척 사람, 회사 사람 다 했고 니네 아빠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무리하게 그렇게 했다가 결혼식 하고 나서 또 크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빚이 있다거나 결혼을 한번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거 안 떼고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쵸, 안 떼죠. 결혼하고 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종인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는 애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나 모르게 결혼도 했어. 자녀가 있었고 양육비까지 네. 이제 판정받았고. 네, 그런 걸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아니고요. 혼인 취소 사유예요. 우리가 보통 사기 결혼 당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숨겼으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속였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간에 갑자기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조금 별거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왜 그래? 내가 좀 노력할게. 근데 아니야, 됐어.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하면 좀 기다려줘 해가지고 배우자가 한 6개월 잠수를 탔다가 다시 뿅 나타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서야 그 채권자들이 날 돈 내놔. 깜빵 갔다 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배우자는 영문도 모르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숨기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없어요? 사실 이거는 없어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요. 전과기록 이런 거 전과기록 우리가 열어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전과 사실을 내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회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혼인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떼면 그건 이제 상대방이 떼오면 거기에 만약 과거에 결혼했고 이혼했으면 누구랑 언제 왜 이혼했는지도 다 뜨거든요. 아, 이혼 사유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했는지 소송으로 이혼했는지 그런 건 뜨니까요. 그런 거는 한 번쯤 그냥 장난 삼아서 야, 양나래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그냥 장난으로 하나씩 서로 떼가지고 교환해보자. 이런 그랬는데 막 느낌으로.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이상하죠. 얘를 뭐 빚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네. 저도 반드시 그럴 거고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서 다들 그렇게 확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요즘에는 다 계좌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플 같은 거 하나로 전체 재산 현황 나오잖아요. 네, 뭐 그냥 포스 뭐 이런 거 네, 깔아놓으면 그냥 투명하게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결혼하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거 계획하려면 서로 투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로 그냥 똑같이 조회해가지고 오픈하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결혼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숨긴다? 이상한 거죠. 부부 간의 그런 경제적인 걸 공유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당연히 용돈을 50만 원씩 받기로 해서 근데 50만 원을 세세하게 어디에 쓰는지 오픈하는 건 좀 너무 침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자금 현황, 내가 채무가 얼마 있고 월급을 얼마 받고 돈을 얼마 모았는지는 반드시 공유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부부 간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이렇게 말을 옮겨가지고 더 오히려 사이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이건 정말 좀 센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뻔한 그 여자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아내분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남자는 진짜 연봉도 1억이고 진짜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해가지고 진짜 팍팍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서로 간에 센스 없이 이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굳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전 사람들 이야기. 당연히 내가 전혼일 때 그런 거 밝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에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다. 이런 것들은 오픈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고부 갈등 이런 거 많잖아요.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굳이 다 필터 없이 전달할 필요 없잖아요. 내 선에서 커트해서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 설마 내 배우자 있을 때 하지 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더라? 이러면은 사실 또 한 달에 건너서 들으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난 장모님 좋아하는데 장모님 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부모님은 당연히 내가 뭔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엄마 내 남편이 그러는데 나 진짜 좀 그런 기분 상했어. 이러면 당연히 부모님은 내 편이니까 아유 그 사방은 왜 그랬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좀 별로다. 이렇게 대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고 와가지고 야 우리 엄마도 너 그런 거 별로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냥 얘한테만 하는 소리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굳이 부모님이 하는 말 배우자한테 다 전달할 필요 없고 내 배우자가 또 하는 말 부모님한테 전달할 필요 없고 정말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 게 100% 그 사람의 속뜻을 잘 이해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그렇죠. 이해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A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A라고 단정 짓고 내 배우자한테도 A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내 배우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금 당신이 얘기한 걸 A라고 이해를 했어. 그래서 이게 나 너무 섭섭하거든? 혹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의외로 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난 B였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오해가 해소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나 A라고 이야기한 거 맞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A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하고 오히려 감정이 안 좋아져서 좋게 끝날 것도 잘 안 끝나게 돼. 그래서 A라고 얘기하지 말고 B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가족,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진짜 아무리 엄마도 이건 좀 아니지.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이고 그냥 남자친구만 해도 또 친해지고 하면 이게 좀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너무 막 상황을 고조시키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서로 확인하고 좀 유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말 부부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까와 말까가 공존하면 그때는 이혼할 때가 아니에요. 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분명히 내가 배우자한테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섭섭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섣불리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와 이거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해야 돼. 나는 이혼해서 결혼 과정을 보면 불행한 것만 너무 많고 고통스러워. 이러면 이혼을 해야죠. 이혼은 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할 것은 절대 아니다. 이혼하고 나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는 남 이야기 듣지 말걸. 고민될 때 주변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남편 이랬는데 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남편 이랬어. 너 같으면 참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혼해. 누가 참고 살아 요즘. 이런 말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하고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때 좀 참아볼걸. 두 번째는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 이사 갈 때 뭐 투자할 때 뭐 이럴 때 다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볼걸. 부부 상담도 받아본다는데 나도 좀 상담 좀 받아볼 걸 그랬나?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혼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데요. 잘 알아보고 이혼할 걸. 소송을 하던 협의를 하던 조율하고 맞추고 또 이제 재산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그래 알겠어 대충 그렇게 나누고 이혼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때 잘 이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 몰래 꽁꽁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2년 내에 청구를 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산은 뭐 대충 그거 있지. 그래 그럼 각자 나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에는 정말 충분히 고민해서 그리고 정말 그 결정으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의뢰인분들 상담 오시면 꼭 돌려보내거든요. 여러 차례 고민 확실하게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정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중간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저 이혼 안 할래요. 아니에요 할래요. 저 그냥 재산 그러면 제가 그냥 집 주고 이혼할게요. 근데 아니에요 저 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변호사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소송에서는 한번 주장한 거를 다시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상 주장은 기록이 딱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송을 잘 진행하기 위함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신중히 정말 내가 심사숙고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이게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뭐 집 이런 거는 내 거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이론상인 거예요. 실무에서는 내가 그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기간 동안 그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 배우자가 조력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 적금,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혼인 기간 중에 유지되고 있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결혼 전에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기여도가 차이가 있겠죠. 비율이 나뉘는 건데 완전히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특히 유념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전업주부인 경우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됐으면 그럼 이분도 그럼 기여도가 그럼 낮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결혼 기간이 짧으면 많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런데 10년 이상 넘어가고 내가 자녀 출산해가지고 정말 집에서 키우고. 열심히 아이도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내조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기여도가 쭉 올라가서 5대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인터넷의 폐해가 뭐냐면 결혼 생활 10년 35%, 20년 50%. 이거 맞나요?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2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이혼하기 직전 3년 전에 상속을 딱 받았어. 그러면 그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살았으니까 5대5?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있는 것들이 언제 형성된 건지,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 가정주부 하면서도 어느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남편이 회사 일할 때 가가지고 알바처럼 도와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정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럼 나는 20년 살았으니까 50%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SK 최태원 회장과 노령 불륜도 있지만 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1조가 넘었어요. 저 처음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일단 2004년에 그 NC소프트 대표였던 김택진 씨가 이혼하면서 그때 회사 지분을 1.76%를 넘겨줬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가치로 한 300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이 이혼할 때 남편한테 141억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그냥 알려진 바로는 많은 금액이 딱 그 정도였어요. 300억? 뭐 141억? 근데 지금 1조잖아요. 맞아요. 단위가. 왜냐면 너무 큰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있고 난 이후에 저도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변호사님 저도 그럼 이제 위자료 한 1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20억이면 우리도 1억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정말 이건요. 이례적이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반인의 이혼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인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정신적 고통을 1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막 이혼 너무 힘들죠. 막 배우자가 절 때렸어요. 외도했어요. 정말 뭐 사실은 30억 줘도 치유가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고통이 1억이라면 이혼으로 인한 이런 고통은 진짜 잘 나왔을 때 5천만 원? 아니면 그게 언제 정해진 건가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다 적용이 된 건가요?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요즘 적용이 돼서 이런 네. 최근에 5천만 원 판결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요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상간소송 위자료도 원래는 이혼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2,000만 원, 2,500만 원도 나오거든요. 물가상승률 좀 고려가 된 거죠. 근데 이걸로 충분치는 않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20억이라는 거는 1심 판결에 위자료가 1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20배로 20억 나왔다? 정말 이거는 판사님의 성향도 조금 고려가 됐고 이 기업 가치, 재력 수준, 외도의 현황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최고 수준으로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죠. 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또 양육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권은 철저하게 우리 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우리끼리 만약 얘기를 할 때 어머 와이프가 바람 폈대? 애 키우면 안 되지. 바람 펴놓고 무슨 애를 키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아이를 전담해서 키웠고 아이가 엄마를 더 따라. 그리고 정말 정서적으로 유착관계가 아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러면 아이한테는 엄마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복리에 더 좋으면 양육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관련된 것은 철저히 우리 애기 기준이다. 경제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업주부인데 그럼 이혼할 때 애기 못 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잖아요. 양육비는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도 아이하고 밀착되어 있고 더 많이 케어했다고 하면 아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대비책은 있어야 되죠. 이혼한 이후에 아이를 어디에서 키울 것인지, 친정에 가가지고 양육 보조자인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계획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냥 내가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집도 있고 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빠한테 가는 게 낫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 복리의 측면인 거죠. 얼마큼 엄마가 아이 양육을 위해서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게 영향이 끼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해서 법원에서 배포하는 게 있어요. 큰 틀에서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아기 나이가 몇 살인지,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딱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요. 월 기준일 것이고 맞아요. 최저 62만 원에서 최대 288만 원까지 네,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해도 내가 양육비 기준표상은 17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나는 이혼은 이혼이고 우리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무리하더라도 250만 원 주고 싶어. 그러면 문제 없죠. 최대 280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 여기 보면 금액의 최대 한도가 1,200만 원 이상이고 288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부부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네, 근데 사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그때에는 이제 특수한 고소득 상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냥 확인하고 싶다 하면 이거 그냥 검색해가지고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고 또 아이에 대한 정도 없고 이래버리면 양육비를 또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안 볼 테니까 양육비 너 받지 마. 거기 남편 살면 되는데 내가 양육비 왜 줘야 돼?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는 분들도 꽤 많아서 진짜 마음이 아픈데 양육비는 필수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의무예요. 법률상 의무. 양육비를 월 80만 원 주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몰아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 법이 새로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너 빨리 이행해. 나왔는데도 지급 안 하면 후속조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하고도 배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나빠.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고. 네, 실제로는 그 이행명령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막 싸우고 뭐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런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효성이 조금 적기는 하죠. 내가 혼자 그냥 아이를 키웠어. 5년, 6년 지나서 내가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이제라도 양육비 좀 줘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가요? 과거 양육비 청구라고 해가지고요. 과거에 못 받았던 거 일시금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8천만 원, 1억 이렇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게 애기 놔놓고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연락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어 하면서 혼자 막 힘들게 키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무조건 과거 양육비 청구해야죠. 8천만 원 1억 청구했는데도 안 주면. 근데 사실 그건 좀 다행이죠. 8천만 원 1억 한 번에 청구했으면 이거는 큰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통장 압류라든지. 그게 돼요? 그럼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청구하셔야죠. 그러면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소송하고 싶다고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서 변호사님 제가 5년 전에 남편이 저 때렸었거든요. 그거 증거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용서하고 어찌됐든 그 다시 기간을 유지하고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과거의 증거들은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5년 전 증거라고 해도요. 5년 전에도 때렸고요. 3년 전에도 때렸고요. 무려 한 달 전에도 때렸어요. 이러면 이건 또 지속적이면. 그럼요. 그럼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증거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5년 전이고 6년 전이야. 이러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최신 정보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늘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몰래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 소송에서도 쓸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증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눈치챘다고 이렇게 약간 남편이 느끼니까 너무 조심해가지고 증거 미치겠네. 분명히 여자가 있는 게 맞는데.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기 안에는 정말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들 다 녹음이 됐어요. 차에다가. 그리고 사실 그 케이스에서는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한 거였거든요. 몰래. 그래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몰래 녹음해서 확보한 증거다.
이러면 이혼소송은 지금은 조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남편 핸드폰을 네. 몰래 보는 것도 불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로 확보한 증거면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 됩니다라고 나온 판결은 그러니까 몰래 녹음한 거에 한정돼서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증거로도 쓸 수 없고 형사고소 당하면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재산 분할을 대비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에서 배우자가 다 조회해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거든요. 가령 변호사님 재산 분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변호사도 막막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치. 가급적이면 변호사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은 어디고요. 카드는 뭘 써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부모님이 땅을 좀 줬다고 한 것 같은데 땅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쪽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도를 얘기하면 그쪽 분야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재산 내역을 정리하실 때에도요.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KB 시세가 얼마고요. 전세자금 대출 혹은 뭐 담보대출이 얼마가 있는데 그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매수할 때에는 5억에 샀는데요. 그 5억 중에 1억은 시댁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 중에 얼마는 제가 모았던 돈 준 거고요. 그 중에 얼마는 이전에 살던 집이 좀 잘 돼가지고 투자 수익이 1억 나가지고 못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금 마련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 기억 안 나가지고. 왜냐면 또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를 이제 남편이 꾸준하게 했으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네. 마냥 손을 놓고 있어버리면 내가 정당하게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정말 싹 적어가지고 재산세 통지서라도 왔는지. 맞아요. 네. 세금 내라는 그 내역서 같은 거. 이거 아주 정확한 네, 명목입니다. 재산세 낸다는 건 재산이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우자의 유책성을 좀 더 주장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왜냐 억울하니까. 맞아. 그래서 막 불륜 증거, 폭행 증거 막 이런 것만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자료는 3천에서 5천 싸움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면 억대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추천드리지는 그럴 것 않아요. 같아요. 내가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면 상대는 변호사 전문가가 딱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은 어렵고 사실 판사님도 그럼 힌트 주세요. 당사자분 빨리 오늘 재판 마치고 돌아가실 때 법률 전문가 상담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라는 힌트거든요. 당신 지금 너무 불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에 가깝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 660에서 1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 변호사 선임료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끝은 아니에요. 소장 접수하면 법원에 인지대송달료 내야 되거든요. 인지대송달료는 내가 재산 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비율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실제 받은 거는 1,0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일단 청구를 1억을 했어. 그럼 그쵸. 1억에 대해서 기준으로 맞아요. 그 수수료를 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변호사님 저 위자료 3천 받을 거 아는데요. 괘씸해서 한 10억 청구하고 싶어요.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럼 10억 청구하면 인지대가 확 올라가는데 몇백 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냥 많이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청구 금액 결정할 때에는 내가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보다 조금 상회하게 하는 거지 무작정 많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할 때 가령 재산이 있을 때. 네. 가압류에도 선임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등록 면허세 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금액도 그 청구하는 금액 대비 이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다 확인해가지고 소송 중간에 들어갈 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소송을 하셔야 돈 때문에 불이탈을 맞는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선불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관행적으로 선불입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 마치고는 성공보수가 따로 있죠. 재산 분할로 100억 받으면 100억에 3% 이렇게 성공보수. 그러면 우리 노세영님 그때 변호사 단체 카톡방이 핫했습니다. 소송 결과도 충격인데 그분 변호사님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시구나. 그 변호사님 은퇴하시겠네. 네.
이런 변호사는 좀 걸러라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많이 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네. 네, 그러면 이혼 사건은 좀 미숙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가끔 소송 수행할 때 이 변호사님 왜 이렇게 딴 나라 세상 이야기를 하시지? 책에서만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주장하시지? 하고 가끔 판사님도 변호사님 그 실무적인 주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좀 꾸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럼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빨리 이혼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불리해요. 우리가 누가 이혼 생각했다고 바로 이혼해요. 근데 이혼 상담 받으실 정도면 빨리 이혼해야죠. 지금 안 하면 이러고 왜 살아? 이러고 사는 사람이 머저리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막 이혼 부추기는 분들 많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저한테 오시잖아요. 100% 승소합니다. 제가 재산 싹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100% 확신. 이혼 소송은요, 기본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싸움이지 전부 승소는 잘 없습니다. 전부 승소를 나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가령 재산 분할을 5억을 청구했어요. 근데 판사님 내용을 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판결이 6억 나오지 않아요. 판사님은 무조건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5억 청구했으면 마음속에 6억이어도 5억만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이건 한 5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나오면 6억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6억 5천에서 7억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전부 승소, 저 그러면 5억 딱 청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승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준치를 낮춰놓고 그러면서 이거 제가 따왔어요. 이거 전부 승소했어요. 그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판결이 나왔느냐의 문제지 전부 승소가 많다? 이거는 이혼소송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승소율 높고요. 저한테 오시면 다 이깁니다. 이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분. 사무장하고만 얘기해라. 전 늘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당연히 촬영 중에 제가 전화 못 받잖아요. 제가 외부 일정 중이어가지고 전화나 카톡이 실시간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면 회신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막 우리 변호사님은요. 너무 유명해서 직접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 중간에 커트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사건 하는 변호사하고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이제 지켜봤고 이혼하고 나서 또 안 좋은 부분도 또 볼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후회하시는 분도 또 이제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이혼을 고민하고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헛살았나 봐요. 저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요.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혼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던가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이혼은 안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위축되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한 이후의 삶도 너무 멋지게 잘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고민하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이 리스 부부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리스 부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리스예요.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리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인차가 크죠. 근데 법률상 몇 법률상 회 이상 기준이 있어? 리스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리스는 어떤 거냐면 그 부부간의 성관계는 어느 정도 의무거든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배우자가 원할 때 나도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안 해. 왜 이래 귀찮게. 그걸 한 번 거절했어. 근데 한 2달 거절하고 3달 거절하고 정말 배우자가 완곡하게 당신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조건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러면 리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장기간이라는 게 1년을 두나요? 그래서 그게 법률상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1년인데도 리스가 될 수 있고 3년이라서 리스가 될 수도 있죠. 이 1년간 정말 배우자의 자존심을 다 완전 처참하게 찢어가면서 아, 너 왜 이래? 짐승이냐? 나 너 진짜 싫어. 아, 너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너무 극심하게 거부를 했다. 그러면 6개월 만에도 리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는지, 그리고 거부하는 당사자의 그때 그 상태는 어땠는지. 왜냐면 거부하시는 분이 정말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여보, 내가 진짜 나도 정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고 싶은데 난소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그 리스로 인해서 이혼을 하나요? 많이? 그런데 제가 보통 접하는 것들은 리스여서 그 자체로 오는 분들보다는 리스인 상황을 참다가 다른 문제로 번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오픈이 됐다고 한들 이걸로 이혼하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어디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야, 너 한 달에 몇 번 해? 아, 이거 리스 맞아? 나 이걸로 사람 말아? 이렇게 하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위축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삭히다가 해소가 안 되니까 원나잇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이거는 나의 관념에 맞지 않아가지고 절대 부정행위는 안 해. 그런데 배우자가 이걸 안 해주면 나도 정이 식잖아요. 애정이 식고 날 무시하나 싶으니까 자존심 상하겠지. 여기에서 완전 대화 단절로 나아가가지고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러 오시는 게 많고요. 그래서 완전 이것 때문에만 오시는 부부보다는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른 문제로 파생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리스는 아닌데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육아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의 리스로 이렇게 가는 경우, 도덕적으로 이거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다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 이렇게 리스가 시작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신, 출산 이후에 조금 많이 줄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기는 하거든요. 출산하고 잠 부족하고 예민해지지, 애기랑 같이 자는데 애기는 새벽마다 울지, 그러면 그 물리적인 환경상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던 게 버릇처럼 되니까 또 괜히 시도하기 서로 뻘쭘한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유 됐다 새삼스럽게 무슨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늘 하던 것 같고 뭔가 흥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됐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포기하시기보다는 정말 뭐 부부 상담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부부간에 뭔가 야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집에서 애들이 있고 신경 쓰여 이러면 한 번씩 호텔도 가고 뭐 모텔도 가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보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이제 리스가 안 되고 부부 사이가 좋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무 안 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외도라거나 밖에서 이제 그걸 해결할 경우 그런 변명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바람 피워가지고 소장 받은 경우에 근데 저도 억울합니다. 그럼 했었어야지 왜 나 안 해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배우자가 안 해주는 게 불만이었다면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한다던가. 아예 서류를 깔끔하게 그렇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외도한 내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배우자한테 나 이것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외도를 할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맞지. 그게 나의 외도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이거 뭐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로 잡히는 정도가 뭐가 있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한 3살, 4살까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에는 나만 사랑해줬던 아내가 이제는 아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나 집에 가면 찬바십 신세야. 피곤하고. 게다가 성관계도 전혀 못하고 이러니까 아이씨 나 이럴 거면 밖에서 만나지. 이렇게 해서 아기가 어릴 때에는 남편이 밖으로 가서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어요. 엄마 손길이 없어도 괜찮아.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제는 엄마도 자유시간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죠. 여자의 성욕은 우상향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성욕이 올라가는데 남자의 성욕은 우하향하죠. 그래서 와이프는 시간도 많아졌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 근데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남편 너무 힘들기는 하죠. 중년의 남편 일 열심히 하고 왔어.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너무 힘들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소송 소장 받는 분들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어느 성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부부 상담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생각보다 이런 부부 상담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대화가 안 통해 이런 게 아니고 부부간의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상담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서로 오픈될 필요가 있어요. 간혹 저희 이제 의뢰인분이 남편이 불륜한 거를 알고 이제 증거를 보고 이혼하겠다고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운 그 자체도 충격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어떤 게 크게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불륜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걸 봤대요. 근데 정말 외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너 할 때 뭐가 좋고 너는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남편은 나한테는 정말 점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분의 성향이 나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왜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다른 데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때문일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잘 못 받아줘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까놓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있겠지만 이걸 또 너무 왜 그래? 얘기하자면 부끄러워.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야한 드라마 같이 보자.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야동 본 기록 있으면 더러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좀 혼자 봐. 같이 봐. 진짜로. 이렇게 하면 좀 유쾌하게 넘길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하잖아. 이건 서로 노력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리스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안 하는 대신에 나도 해줘야 할 어느 정도 의무가 있다. 밖에서 하면 안 돼. 나랑 하는 것도 안 돼. 이거는 완전 폭력. 저는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그러네요. 폭력이죠. 그럼 어떡해요. 내 배우자는. 근데 이게 남편인 경우도 있고 아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